네,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회의장실에서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조 의장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내년도 2027년은 선거가 없는 해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개헌의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하느냐 달린 문제겠죠. 나중에 그 문제도 그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문제 관계에서 논의가 나오게 되면은 또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개헌 자문이나 또 개헌 특위 통해서 나중에 다 의견들이 수렴되지 않겠어요? 네, 논란이 좀 일파만파 커지니까 원론적인 얘기였다. 그리고 청와대와도 소통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조정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국회의장은 조정식이라는 글을 SNS에 좀 링크를 걸어서 공유한 적이 있었고요. 그때 당내 경선 이제 경쟁자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조정식 의장이 당선이 됐습니다.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도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의장실이 설명하기는 했는데 좀 납득이 가시나요? 납득이 안 가죠. 지금 조정식 국회의장은 전임 대통령 정무특보였습니다. 네. 굉장히 이례적으로 육선의 의원을 정무특보라는 그런 자리에 임명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거의 없었던 저는 같은데. 그러니까 국회의장이 나오니까 이제 지금 그 정무특보를 떼고 지금 입후보한 거 아니겠어요? 예. 바로 이 부분을 유시민 작가가 지적을 한 거예요. 왜 명픽하느냐, 왜 정무특보 한 사람을 국회의장 시키느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리고 유시민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개헌 절대로 안 된다. 개헌 대통령 연임 개헌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한 적이 있어요. 네. 우리 헌법 128조에는요. 지금 이 헌법을 개정한 권력 구조와 관련돼서 개정한 당에 그 대통령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이 돼 있고 부칙에도 마찬가지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자, 개헌을 하게 되면 이것까지도 개헌할 수 있다는 일부 학자는 있지만 그러나 왜 그걸 넣었겠어요? 결국은 권력의 연장용으로 헌법을 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게 헌법 정신이에요. 네. 그러면 현직 대통령이 연임할 수 없다는 건 이건 기존적인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의 소통하고 국민들의 의견에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뭘까요? 결국은 이 가능성을 열어둔 거예요. 늘 이 이야기를 할 때는 현직 대통령 안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 하는데 왜 조정식 의장은 이 질문을 받고 마치 현직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만약 연임할 수 있다는 뜻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예. 결국 이게 속셈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조정식 의장의 저 이야기는 왜 대통령 정무특보를 하고 정무특보한 사람이 국회의장이 되고 오늘 또 저렇게 개헌 이야기를 하면서 권력구조와 관련돼서 연임 개헌까지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인지 이것 자체는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연임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밟는 게 아닌가라는 유시민 작가의 저는 의문에 상당히 근거 있는 어떤 이 팩트를 제공해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야권에서는 비판을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요, 공소 취소가 어려워질 때 대비를 해서 연임 개헌을 준비를 하는 거다. 불법 개헌급 헌정질서 파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박충건 수석 대변인은 정권 연장에 길을 열어주는 행태다. 헌정질서 위협이다. 윤상현 의원도 국민 주권을 팔아먹는 입법 쿠데타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최지봉 교수님. 일단 그 정도는 아니라고 진화에는 좀 나섰는데 이게 논란은 좀 계속될 것 같아요. 어떤 의도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조정식 의장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공보수석이 나와서 국회의장 공보수석이 나와서 네. 현직 대통령 그러니까 이걸 개헌하는 당시의 대통령 연임이 안 된다라고 몫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에 있는 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아마 조정식 의장이 왜 그런 뉘앙스로 말했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 수정한 걸 보면 그 개헌을 하는 당시의 대통령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도전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건 그렇게 명확하게 정리가 된 거니까. 근데 다만 이제 저런 말들이 자꾸 이제 그런 뒤에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건데 그건 명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서 연임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그 권력구조 개편에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음에 당선되는 분 같은 경우 4년 중임제로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은 논의가 될 건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조정식 의장이 저렇게 얘기는 해놨지만 사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 개헌을 하기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개헌보다는 쉽게 접근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재명 대통령 그 얘기 했잖아요. 지난번에 지방선거 하기 전에도 헌법 전문을 바꾸는 문제라든지 뭐 이제 이번에 이제 선관위 관련된 여러 논란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 권력교체 개편은 지금 상황에서 이게 이슈가 돼버리면 다른 것도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조정식 의장이 그 부분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권력구조 개편 빼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개헌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조정식 의원이 얘기를 했던 것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에 대해서는 국민의 선택이다 정도로 얘기를 했었고요. 명시적으로 좀 반대를 했던 건 전임 의장이죠. 우원식 전 의장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의 개헌을 할 경우에 당해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 지금 이제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대통령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혁진 변호사님, 사실 이 말 그대로 했다면 오늘 저희가 탑10에서 다루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뉘앙스가 좀 달랐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글쎄요, 일단 개헌하려면 200석 필요하잖아요. 지금 아무리 여권이 압도적인 다수당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200석 되려면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의원이나 몇 명이라도 가담해야 200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야당은 고사하고 여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연임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찬성할 것인가, 전 그게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우원식 의장이 제 생각에는 기회가 되면은 다음번 대권을 노리는 잠재적인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2030년에 대통령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하겠다라고 하면 그 기회가 확 뒤로 빠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생각하는 여당의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아무리 조정식 국회의장이 저런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 공감 얻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개헌 찬성하고요. 대통령 중임제 찬성합니다. 하지만은 이재명 대통령 때부터 중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거는 우리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처해질 것인데, 왜 그런 것들을 잘 알 수밖에 없는 국회의장이 저런 말씀을 하셨는지, 뭔가 꿍꿍이 속이는 것이 아닌가 의심받을 행동은 하는 것이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예. 진보 진영 안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김어준 씨, 그 딴지 게시판 들어가 봤더니 엄청난 비판글들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일단 천호선 전 홍보수석, 노무현 정부에서 홍보수석했던 천호선 전 수석은 국회의장이 망해먹으려고 작정했냐 이런 표현 썼고, 한인섭 교수는 조국 후보 후원회장 맡기도 했었는데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간신배의 소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지금 뭐 민주당 좀 난리 난 상황인가요? 뭐 설왕설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좀 설화가 일어난 점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지만, 이건 애초에 가능하지 않은 얘기예요. 예. 민주당이 어떤 정당입니까? DNA가 뭡니까? 독재랑 싸우면서 만들어졌던 정당이에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 목숨을 걸고 민주화 운동을 관철시켜서 결국 지금의 5년 단임제라고 하는 부분을 헌법에 넣은 겁니다. 그리고 실제 128조에 보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 개정된다 하더라도 적용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어떤 수로 이걸 적용하겠습니까? 이러한 말을 이재명 대통령도 전에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질문, 예를 들면 연임할 겁니까? 이런 질문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완전히 뭐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있는 그런 태도들도 여러 차례 보여주셨는데, 네. 민주당에서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잖아요. 민주당 내부에서부터 반발이 엄청날 겁니다. 국론이 분열되고요. 국정은 완전히 그냥 망조로 가게 될 거예요. 이런 시도 자체가 있을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지금 괜한 좀 설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 다만 내년에 이제 선거가 없는 해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또 보궐선거가 서울에서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직 뭐 대법 판결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없다 손치면 실제로 개헌을 할 수 있는 적기인 건 맞아요. 그래서 여야가 그동안 뭐 서로 합의해 왔던 점에서 서로 차이가 별로 없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서로 좀 협력을 해서 나라를 한 단계 좀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자칫 국회의장님의 저런 태도와 또 말이 그것이 오히려 방해되는 요소로 작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게 솔직한 심경입니다. 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개헌 논의까지도 이것 때문에 무산될까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유시민 작가가 연임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목소리도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연임 불가능해요. 물론 정치 철학적으로 보면 국민 주권이기 때문에 지금 헌법의 부칙조항, 임기와 관련해서
변경을 할 경우에 적용 안 된다고 돼 있는 부칙 조항조차도 그것도 다 헌법 개정 대상이기 때문에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긴 해요. 근데 불가능한데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전제를 두고 그것을 가로막는 자로 조국, 문재인, 유시민, 김어준 이런 자들이 다 그거를 가로막고 있다는 식의 언설을 공유하면서 이런 어리석은 얘기들을 해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사람 뭐 물어보세요. 친문이 누구냐고. 조국. 그러니까 그러면 조국 대통령 만들려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면 되지. 왜 친문을 갖다 찍어 바르냐고. 그러니까 좀 일찌감치 연임 플랜은 세워져 있었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을 찍어서 뉴 이재명들이 공격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이현정 위원님, 네. 이게 마침 오늘 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성지글처럼 저게 5월이거든요. 그렇죠. 저때 이미 연임 얘기를 했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유시민 씨 한 저런 주장 자체가 이렇게 악의가 맞아 들어가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당장 이 민주당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굉장히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연임개헌 같은 경우에 아니 이 지금 조정식 국회의장이 6선이에요. 그리고 정치를 오래 하셨던 분이고 네. 그리고 대통령 정무특보까지 했잖아요. 그런 분이 함부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다 보잖아요. 늘 이런 질문 받으면 다들 명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 이거 헌법에 안 됩니다. 라고 다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주장해왔듯이 마치 유이재명이라는 세력이 대통령의 연임개헌을 추진하는 것처럼 지금 또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네. 저는 이 문제는 오히려 김민석 후보에게 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전당대회까지 영향을 그렇죠. 주나요? 전당대회 발언까지. 저는 이 문제는 지금 공보성 나와서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조정식 의장이 본인이 분명하게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네. 아 이런 뜻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뭐 공보성이 나와서 아니 나중에 공보성 나와서 하는 거 내 말 아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직접 이렇게 입으로 이야기한 만큼 본인이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오늘부터 투표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들어갔는데 꽤 이건 아마 김민석 후보 측에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순회 경선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오늘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번 선거의 시작이 특정 후보와 연고가 좀 강한 지역에서 시작해서 강한 지역에서 끝난다라는 것 때문에 저에게 문제 제기를 하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저는 한마디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는 그런 걸 별로 개념하지 않습니다. 네. 정청래 후보의 고향에서 경선이 시작되다 보니까 좀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원래는 이제 호남에서 많이 시작을 했었는데 지역이 좀 바뀌다 보니까요. 일단 김민석 후보가 궤념치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최진문 교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이 조금 우려가 된다 이런 목소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도 그런 차원에서 아마 견념치 않겠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예를 들면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충청에서 시작해서 충청을 마치냐. 마지막 또 충청에서 하거든요. 네. 대전에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른 후보 누구도 이 문제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 넘어갔고 다 수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크게 문제라고 보진 않습니다. 충청이 자기 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특별히 그 사람을 지지하고 그러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선거 과정에 충청이 바로미터 역할을 한 적이 많습니다. 네. 당선자가 충청에서 항상 승리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청이 어떤 뭐 지역의 누구 출신이니까 더 후보를 지지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크게 문제라고 보지 않고요. 어쨌든 이게 충청이 시작하든 어디서 시작하든 당심이 어느 쪽으로 갈지 결정할 거라고 보고 다른 무엇보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정부가 흔들림 없이 국정 운영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아마 결정하지 않을까 하는 게 당원들의 당심이 되지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청래 후보가 올린 이 글을 놓고도 지금 당이 좀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160명 대 160만 명입니다. 의원이 지금 160명 정도 되고 권리당원이 160만 명인데 1인 1표니까 싸우면 당원이 이긴다. 당심이 의심을 좀 눌러보자 이런 취지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좀 당 안에서도 개파간에 따라서 난리가 났는데요. 강덕구 최고위원은 이젠 당원과 의원을 갈라놓느냐. 그리고 임미애 최고위원 후보도 저런 식으로 갈라치기 하면 당대표가 된들 당이 온전하겠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그러니까 뭐 1인 1표제 홍보하는 건 알겠는데 너무 의원들 표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 같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글쎄요, 민주당 국회의원은 민주당 당원 아닙니까? 당연히 당원이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원들끼리 왜 싸웁니까? 그럼 결국은 민주내전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진짜 국회의원하고 민주당 당원하고 치열하게 싸운다라고 하면 이것보다 더 이상한 정당이 어디 있겠는가? 전 그런 생각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후보가 왜 저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나? 저는 좀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의 이야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가 오히려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당대표들 간의 신경전도 치열하고 최고위원 후보들도 친청, 친명으로 좀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네거티브전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목소리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호흡과 속도를 맞춰서 뒷받침하고 같이 가자라고 호소를 하시는데 과연 그에 맞게 했느냐. 대통령이 당대표를 완찬 자리에 모셔서 대화를 시작하시면서 농담으로 반명이십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 일이 집권당에서 있나요? 친명에 저항한 친청. 아니 그런 당대표가 있습니까? 우리 민주당에는 반명은 없습니다. 모두가 친청이죠. 이번 전당대회 의미도 정말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뒷받침하기 위한 지도부를 뽑고 총선에 승리하고 정권 재창출을 해내는 이게 당원들이 바라는 겁니다. 전당대회 의미도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명은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정말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네, 물론 당대표 후보 중에 송영길 후보도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팀 김민석 또 팀 정청래로 나뉘어서 거의 패싸움 수준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학 최고위원님, 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러다가 이제 전당대회 끝나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들은 안 나오나요? 아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서로 감정을 사는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실제로 감정을 상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끝난 다음에 과연 승복하지 않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제 문제까지 이제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민주당의 정통성은 그동안 전당대회를 통해서 승복해 왔고 또 합리적으로 또 이 행보들을 또 함께 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게 되는 이 여당의 책임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저렇게 이제 싸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팀을 이뤄가지고 저런 식의 비판과 이런 정책 경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거를 이제 지켜보시는 당원분들께서 과연 어느 당대표가 대표가 됐을 때 대통령의 국정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 대통령께서 지금 뭐 미국 갔다 오고 남미 갔다 오고 여러 가지 성과들을 만들어 갖고 오는데 집권 여당으로서 그걸 더 많이 홍보하고 더 많은 법안으로 뒷받침하는 것, 누가 더 잘할 수 있지, 아마 이런 부분들을 볼 겁니다. 예. 근데 이 양쪽에서 이제 싸우다 보니까 중간에 껴있는 또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막 정책 행보들을 또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3자가 지금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가 서로가 뭐 비난을 하는 것도 같지만 결국 정책 행보들을 통해서 당원들을 설득하는 그런 모양새들도 꽤나 많이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당원들이 현명하게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8월 17일 민주당의 새 대표가 누가 될지 정말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댓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 살해범 하루빨리 잡히길. 네, 한 달째 잡히지 않는 통영 살해범 영상이 공개됐으니까 비슷한 인상착의가 보이시면 꼭 제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면봉시계가 사람 목숨보다 중요했냐. 네, 정재현의 말도 안 되는 행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공분을 하시는 것 같네요. 아프다는데 사표 수리 안 하는 건 갑질이다. 네, 직장 내 갑질일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분당이 답이다. 아무리 봐도 통합이 안 된다. 이거는 아무리 봐도 국민의힘인지 민주당인지 어느 당을 주신 건지 제가 좀 헷갈리네요. 네, 마지막 댓글입니다. 여의도 돌아가는 상황 보면 열불이 난다. 네, 많은 분들이 국회 상황 보고 답답해 하시는데 언제쯤 사이다를 볼 수 있을지 한번 그것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싸워도 괜찮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로 이 전당대회가 과열 양상입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양 팀으로 갈라져 더 크게, 더 강하게 상대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최근 당원들을 만나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가덕도 피습 사건을 언급한 한민수 의원. 제가 어떻게 반명이겠습니까? 2024년 1월 2일 가덕도 테러 현장에서 당시 이재명 대통령님의 테러로 인해서 흐르는 피를 멈추게 한 손수건이 제 손수건입니다.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은 친청 후보가 친명 마케팅을 한다며 집중 포화를 쏟아냈습니다.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대통령이 흘린 피까지 팔아야 했다고 했습니다. 지열팔이, 손수건팔이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나왔습니다. 상대 진영을 향한 날선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반명 분열주의의 극치를 보여준다. 반명 분열주의의 끝판왕으로 이제는 나섰다. 김민석 후보님 섭섭합니다.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최고위원 후보는 어쩐지 이렇게 구박하는 느낌이 드는데. 당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가 두 팀으로 갈려 팀전 양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아직 3주 이상 남았는데 벌써 이렇게 과열될 경우 전당대회 이후 봉합이 되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소리입니다. 자, 조만간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죠. 발표 앞두고 서울 지역, 특히 한강벨트 민주당 의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때 한강벨트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많이 내줬는데 이 부동산 민심을 놓치면 총선 망한다고요. 특히 부동산 세금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청와대에도 우려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 비공개 회의에서 부동산 이슈에 대한 우려가 터져나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방향엔 동의하지만 정교하지 못할 경우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곧 발표할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보유세 인상이 거론되면서 수도권, 특히 한강벨트 지역 민주당 의원들 우려가 큽니다. 한강벨트 한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표심이 승부를 갈랐다며 보유세, 거래세 인상하면 총선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똘똘한 한 채마저 손댄다고 하니 지역 민심이 흉흉하다고 했고 이미 7월 재산세 고지서 받고 주민들 심기가 불편하다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지금 정부안으론 안 된다는 서울 의원들 공감대가 있다며 청와대에 우려를 전달 중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소환하며 직격했습니다. 부동산 세금 확 줄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세금은 올리겠다고 하고 후보 시절 공약과 지금의 정책이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모레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